두 번째 강의인데, 매 시간 그 재밌는 그 이야기거리를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책에 들어가는 형식을 그동안 채워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방 R&D, 방위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기 관련, 무기 체계 개발, 또는 무기 구매와 관련되는 거 다 방위 사업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방위 사업법 체계 안에서 무기 체계를 구매하거나 또 개발하는 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위사업법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 법 명칭입니다. 방위사업법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 보면은 방위사업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해놨습니다. 방위력을 개선한다. 방위력은 주로 이제 무기와 관련되는 거죠. 방위력을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거. 우리 국내에 유사한 방위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의 대기업들은 거의 방위사업체로 다 지정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물론 기업을 지정하지만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 기업의 일정 부문이 거의 방산 관련되는 어떤 물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데는 한국화약 옛날에 그런데 안 알려져 있지만 대개 기업들은 LG든 삼성이든 대개 다 방산업체로 다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수품, 군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군수품 조달,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방위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조달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정부 부처 청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을 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정부 부처청인데, 정부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조달청입니다. 조달청.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행정에 사용되는 물자를 조달하는 부분은 공익권이 빠져 있는 거죠. 이 행정에 소요되는 물품, 볼펜, 연필, 종이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공익의 개념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품 조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이 이제 물품 조달의 주체로서 이제 민간인한테 물품을 구매를 하지만은 그런 유형의 행정은 우리가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 보지 않습니다. 적용의 법 원리도 당연히 민법 조문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지라도 그걸 규율하는 법이 우리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부처들이 용역계약, 그 법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이제 국민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용역계약은 원래는 공익적인 의미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가 필요한 물품이든지 또 부분적인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민법 관계 한 유형에 해당되는 법률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부처 중에서 조달청은 행정에 소요되는 물품만 조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하는 행정의 대부분은 다 이 민법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법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공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군수품 조달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조달자가 붙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조달청에 그런 공익관이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군수품은 기본적으로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들이 이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을 군화를 신어야 되고, 또
밥도 배불리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군수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1종부터 뭐 10종까지 군수품 종류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품 조달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방위력 개선이나 방위산업 육성은 당연히 공익적인 목적의 행정이지만은 군수품 조달도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의 그런 그 조달 행정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특별히 군수품 조달은 조달청의 조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은 무기 체계의 구매, 그다음 무기 체계의 신규 개발이나 성능 개량, 또 무기 체계의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은. 근데 기본은 모조리 다 그 공통은 무기 체계입니다. 이게 무기 체계를 구매를 해가지고 전장에 배치하느냐,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해서 전장에 배치하느냐, 또 전장에 배치하는 이 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이제 그 시설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무기 체계, 뭐 무기자에다가 체계가 붙어서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인데 이제 무기라는 것이 현대는 뭐 소총 같으면 그냥 무기 하나인데 예를 들어 미사일이라고 치면은 미사일 발사 체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전산 시스템하고 이런 기반 시설하고 발사 장치하고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계라는 말을 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 무기라는 그런 단일 개념보다 이 무기 체계라는 개념을 많이 썼죠. 소총처럼 단순한 무기는 없으니까 거의. 그런 면에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의 이 무기 체계는 구매에 의해서 이 조달하는 것이 획득하는 것이 한 비중이 한 80%가 넘습니다. 구매에 의해서. 연구 개발에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건 비중이 한 20%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비리가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방산 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산 물자를. 근데 그건 대개 다 무기 체계를 구매에 의해서 획득하는 과정. 획득은 뭐 거창한 표현이지만은 무기 체계를 뭐 이렇게 어쨌든 뭐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돈을 들여서 가져오든 뭐 개발해서 가져오든 전장 배치용으로. 거기 이제 많은 비리가 내재돼 있고 물론 이제 뭐 군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 또 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를 행정법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이제 출발점인데,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거는 공익관계가 빠져있는 민법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법관계, 사익을 추구하는 법률관계다. 근데 방위사업법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공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우리가 헌법에 공익의 3대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우리 헌법에 있고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 제일 순위고 그 다음에 질서유지고 그 다음 공공복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사드를 뭐 배치하는 이 문제도 고고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이 미사일을 금지하는 이게 체계거든요. 이 사드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제 그 탐지 범위 확장되니까 중국이 저렇게 민감하게 이제 외교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이 사드도 일종의 무기 체계 하나의 일종이죠. 근데
이런 이제 국가안전보장, 사드 체계야말로 기본적으로 공익층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설치를 할지 말지를 제일 순위로 지금 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있는 그 공익가치의 우선순위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이 제일 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판단하면은 사드 배치의 문제는 명쾌하게 우리가 또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차원도 아니고 국가의 유지를 국가가 유지돼야 그다음 질서 유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질서의 국가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그다음에 공공복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방위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익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무기를 구매하는 그 절차는 우리가 공익 개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이 계약 절차는 우리가 행정계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 방위사업법에서 정해놓은 무기체계를 구매에 의해서 이 획득하는 이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이라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익 차원의 무기를 구매하는데 이 사익을 추구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무기체계 구매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완전 경쟁. 물론 뭐 국외로 또 확장할 수가 있고 국내외에 존재하는 어떤 업체든지 방산업체든지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무기 체계를 만족할 수 있으면은 응모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한 경쟁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외에 존재하는 유수의 방위 사업체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우리나라가 원하는 무기 체계를 가장 잘 조달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업체들만 신청서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한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국내외에 존재하는 방위사업체를 바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로 자유경쟁, 제한경쟁, 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뭐 무기체계 개발하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원하는 사양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 사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방위사업체를 물색을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제한 경쟁의 방법이 많이 씁니다. 또 특별한 무기 체계는 지정 방법을 쓰죠. 바로 지정을 해서 거기하고 바로 협상을 바로 하게 되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적용하는 법 원리가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 아니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법을 우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위사업법 조항에도 방위사업 그 자체가 이미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데 그 조항에서 뭐 무기 구매 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뭐 행정 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뭐 공법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좋은데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매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는 법을 여기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매 계약을 이 사익을 추구하는 법에 근거해서 구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청이 그게는 뭐 국방부고 방위사업청입니다. 이 구매 계약의 주체는 행정청이 상당 부분 배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익을 추구하는 법을 가지고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산 비리의 핵심은 이 법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행정계약,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계약을 통해서 행정계약은 뭐 그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추구하는데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가지고 행정청과 그 계약에 응하는 상대방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무기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 행정계약은 기본적으로 행정성이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를 떠나서 외국에 있는 방산업체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도 공익 개념을 가지고 있는 행정계약의 형태를 띠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행정적으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외국에 있는 방산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계약의 법리 자체가. 그러면서 관련되는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강화되게 가져갈 수 있고 뭐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를 1순위, 2순위자를 결정을 하고 1순위하고 우선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은 2순위자로 넘어갑니다. 그런 이제 정교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행정계약을 통해서 하면은. 그리고 당연히 행정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인 갑이 외국의 방산업체하고 무기체계 구매 계약을 할 때도 갑이 유리한 대로 계약서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행정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 사법계약, 사익을 추구하는 계약 원리로 적용이 되면은 상당 부분 한계를 가집니다. 행정청이 물론 사법계약에서 갑을이라는 위치는 있고 갑이 약간의 우월한 위치를 가질 수 있지만은 행정계약보다는 갑의 지위가 상당히 격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리고 우리 국방비의 거의 엄청난 비중이 무기체계를 구매하는데 우리가 투입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은 이 무기체계 구매 계약의 방법은 반드시 행정계약의 방법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근데 이런 이제 구매 계약 차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무기 체계와 관련돼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방연구개발 사업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달리 이름이 붙여져서 방위사업청에서 그 국방과학기술 R&D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무기체계 개발을 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신규 개발이나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인 겁니다. 그게 국방연구개발 사업이. 근데 이 무기체계는 우리가 보통의 그 R&D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거, 무기체계의 소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위사법에서는. 필요한 이유는 전장에 대처할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무기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 공익 중에서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건 뭐 어떤 국민에게 직접 이거를 뭐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게 무기체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휴전선이라든지 또 사드 같이 뭐 후방 지역에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 실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획서도 사실은 무기체계에 대한 기본 사양이나 스펙이 상당히 엄격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실패라는 것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부분적인 실패,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계획대로 달성되는 R&D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근데 실전 배치라는 이 필요성 때문에 출발하다 보니까 스펙에 약간 미달하게 되면은 그 스펙을 하향 조정해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서 통과시켜버립니다. 국방 R&D는. 연구 계획서를 수정한다는 거죠. 연구 계획서에 그 스펙을 하향 조정을 해서 연구 계획서를 수정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달성된 연구 결과물하고 그 균형을 맞춰서 성공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작인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스펙이 다소 떨어지는 무기 체계지만은 통과 안 시키게 되면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래 전장의 특성으로 이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을 낮추어서라도 연구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성공으로 통과를 시키고 R&D에서 성공으로 통과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실전 백성으로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테스트를 이제 여러 번 거쳐가지고 진짜로 전장에 배치했을 때 이게 무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양산 단계로 들어갑니다. 양산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국내에 유수한 방위 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에 이 스펙을 보내가지고 생산에 들어가는 대량 생산, 실전 배치를 위한 그 무기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양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R&D를 성공으로 통과하고 실전 배치용으로 테스트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양산 단계까지 넘어와야 비로소 완전한 무기 체계로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야 이제 전장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M16 소총 미국에서 원조하는 소총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그 개인화기로서 기본적인 무기로서 그 M16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국산 무기로 개인화기로 이제 K2 소총, 또 K1 소총이라는 걸 우리가 또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뭐 우리 군인을 60만으로 본다 그러면 60만 이 소총은 정으로 카운트합니다. 몇 정, 한 정, 두 정 이렇게 60만 정의 이 K2 소총이 필요한 것이죠. 전장 배치라면.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R&D 과정,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과정, 그 다음에 양산 단계까지 넘어갔을 때 그 K1 또는 K2 소총을 어느 방위사업체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전장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K2 소총은 제일 먼저 이제 전방 지역에 먼저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방 지역은 순차적으로 K1이나 K2로 순차적으로 교환이 됐었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현재는 이제 개인화기는 대부분 K1, K2 소총이 우리 이제 주력 무기입니다. 우리나라에. M16 소총은 예비군 훈련, 제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는 M16이나 또 칼빈 소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미국산입니다. 이제 그런 예비군 훈련용으로 지금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군사 기밀도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이제 소극적으로 실패를 이제 판정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방위 사업의 그 사업 관리 계획서, R&D 수행은 뭐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이 하거나 방위사업체가 R&D를 수행하지만은 방위사업청이 그 R&D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업관리계획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개 부처의 R&D는 연구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방위사업의 R&D는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엄청난 공익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R&D 과정에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이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방위사업청에서 R&D 과제를 밀도하게 관리하는 이 수준을 봐서는 이 방위사업이 절대 실패할 확률이 사실은 되게 낮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이 재량권이 거의 없다시피 연구 현장이 없다시피 타이트하게 이 R&D 과정에 이 국가가 개입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기본 특성이 R&D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연구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우리가 실전 배치라는 이유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장 배치나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공익 개념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이 방위 사업에 대해서 국방 연구 사업에 대해서 무한한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은 국가 안전 보장이나 또 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이 엄청난 공익적인 목적을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서 우리가 이 국방 R&D 사업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부처의 R&D하고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봐야